우리 정프로도 보낭칠 통장어 좀 먹어야 되겠어. 네, 힘나는 데는 응? 또 본황질 통장어입니다. 그죠? 네, 요즘 약간 좀 기력이 쇠해진 것 같은데 본황질 통장어와 함께 힘 좀 나는 내겠습니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더 드시면 안 될까요? 응. 늦둥이 한번 가야죠. 에이, 사람아. 자, 그러면 예, 뉴스 아, 괜히 긴장되네.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요즘에 채권 얘기가 정말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네. 뭐 김프로가 뭐 채권을 했기 때문에 채권 얘기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정프로하고 저하고 이렇게 호스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정프로도 요즘 자기 생각 얘기를 많이 하지. 네. 예? 네. 자기가 볼 때 이렇다고. 근데 사실 뭐 저도 금융권에 뭐 한 20년 있었고 뭐 또 펀드 매니저도 하고 채권 딜러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이 있겠죠. 근데 이제 호스트로서 제가 제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하면은 게스트에게도 영향을 줄 뿐더러 잘 맞지도 않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진행자 및 기획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네. 이런 뉴스를 좀 자주 언급을 해드린다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하든 안 하든 간에 김프로가 뉴스 3시간에 채권 얘기를 자주 하네.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관심을 좀 두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채권 얘기를 해드리는데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걸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외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채권을 산 걸 보니까 5조 5,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채권은 이제 장외가 있고 장내가 있거든요. 네. 주식은 뭐예요? 대부분 창내. 장내잖아요. 근데 채권은 OTC라고 이제 장외에서 거래하는 게 있고 장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내보다는 장외 채권 시장이 아직도 더 큰 시장인데 여기서 5조 5,454억 원을 순매수했다. 장외는 어떻게 거래해요? 그냥 이제 사달라고 하는 거죠. 저 증권회사나 이런 그러니까 데다. 장에 이렇게 올라와서 막 이렇게 거래되는 거 이거 말고 그냥 나 2억어치 사주세요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증권회사에서 또 대행을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개인 채권 순매수 금액이 2조 7천억이었으니까 정확하게 2배 정도가 늘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코스피 개인 순매수는 얼마냐? 작년 동기가 58조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절반이 한참 못 미치는 21조 원. 그러니까 뭐 채권 뭐 순매수 해봐요 5조인데 그런데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가 21조인데 채권 시장에서 5조 순매수라는 거는 상당한 포지션이 이동이 있었다 이런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작년에 58조였는데 21조로 줄면서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채권 시장으로 갔을 거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도 장외 채권 시장만 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다든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채권을 매수 대상으로 하면 ETF에 가입했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간접적으로 채권을 사는 건데 그런 거 뺀 거거든요. 채권 유형별로 보면 회사채를 순매수한 금액이 2조 8,800억 정도로 절반을 회사채. 그래서 개인들이 회사채를 이렇게 사는 거는 아무래도 금리 매력도 때문이겠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만 회사채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은 크레딧의 반비례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신용도가 좋을수록 수익률은 낮고 그렇겠죠. 크레딧이 그러니까 신용도가 조금 덜 좋을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금리 많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가장 밑단에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제일 크레딧이 좋은 거. 부실회사들? 국채지, 국채. 아니, 제일 밑단이라는 게 이제 제일 수익률이 제일 이자 낮은 거. 크레딧이 제일 좋은 거겠죠. 국채, 뭐 공사채, 은행채, 금융채, 기타 금융채, 회사채 뭐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회사채 순매수 금액이 작년에 같은 기간에는 1조 3,500원. 이것도 정확하게 2배 늘은 거죠. 그래서 회사채는 거의 99% 이자를 어떻게 주냐면 3개월에 한 번씩 줘요. 그걸 2표라 그러거든요. 2표. 옛날에는 회사채도 이제 다 실물 발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권면 뭐 1억 원. 그러면 그 밑에 3년 만기면은 이 표가 12개가 이렇게 쿠폰처럼 붙어 있어. 우표 떼듯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우표까지는 아니고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만한 채권 증서가 있잖아요.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밑에 이자 2표라고 그러지. 그 빨래하다가 그 분실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건 이제 뭐 저쪽에 확인할 수 있는 등록이 돼 있으니까 등록돼 있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갖고 가면
제가 신입사원 때 갖고 가면 이제 우리가 기관 투자가 채권 사고 네네. 계시잖아. 그걸 대행을 해줘야 돼. 네. 그 채권 갖고 가가지고 대행기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서울은행 이런 데서 많이 했거든. 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누나들이지. 그땐 고참 여직원들인데 왔어. 그리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러. 진짜로 네네네. 가위로 잘라가지고 자기 서랍에 넣고 돈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동원이 바로 가니 이렇게 말 걸면 커피 한 잔 사드리고 한 잔. 그런데 옛날 생각나네. 근데 그게 이제 2표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면 네. 항상 말씀드리는 그 2표 쿠폰에 대한 투자를 네.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 때까지 이제 망하지 않으면 이제 이자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채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주식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는 굉장히 크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A급 이상을 우리가 거의 안전한 채권으로 하는데 이게 AA급이 지금 4에서 5% 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매력도가 꽤 있는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2%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7개월 채 안 되는 기간에 수익률 기준으로 거의 2% 이상 오른 거니까 돈이 있는 분들이나 또 주식에서 약간 투자의 패턴을 변화시켜 주려는 분들에는 매력적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다음으로 많이 우리 개인 투자들이 사신 거는 기타 금융채라고 1조 2,400억 정도 되는데 기타 금융채는 기타 뭐예요? 금융채가 뭐 카드채라든지 카드사 뭐 이런 이런 거. 것들이죠. 카드차, 캐피탈사 이런 거. 이걸 여전채라고 하는데 기타 금융채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를 사셨어요. 8,400억. 그 다음에 뭐 자산유동화증권, ABS 이런 걸 사셨는데.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정프로한테 물어볼게. 3년 만기 채권을 산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국채는 예를 들면 4%다. 음. 뭐 3% 후반이다. 네. 근데 이제 회사채는 예를 들면 1% 더 준다. 그러면 뭘 사겠어요? 회사채 안 망해. 무조건 회사죠. 5%? 네. 근데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왜냐하면 왜? 어제도 제가 이제 세종대학에 초대한 정채준 프로하고 이제 다음 주에 뭐 할까에 대해서 네. 이제 통화를 밤에 좀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뭘 했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채권을 좀 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채권을 샀는데 뭐 예를 들면 국채도 좀 사고 뭐 카드 회사가 마련한 카드채도 그런 얘기 좀 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정채준 프로는 이렇게 하더라. 대표님,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안 샀어요. 그래. 왜 안 사요? 주식을 워낙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현금을 갖고 있다가 주식 시장이 되면 뭐 그럴 수 있죠. 들어가서 네. 먹으면 되지.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권 쪽으로 돈을 좀 옮겨 놓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만기 때까지 3년 동안 계속 갖고 간다는 생각이면 회사채 같은 거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채권이 예금보다 더 좋은 거는 중도 매각이 가능하거든. 네. 근데 그 매각할 때는 국채 같은 초유동성이 좋은 걸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여차직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국채 3.8% 샀어. 네. 근데 채권 금리는 그대로라니까 3.8% 그냥 기간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3년짜리 사도 1년 갖고 있으면 네. 1년 동안의 이자는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1년 있다가 혹은 6개월 있다 보니까 와, 주식시장이 너무 좋은 찬스를 주는 거야. 주식으로 다시 가려고 팔어. 팔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회사채도 팔아. 근데 잘 안 팔릴 수가 있지. 그래요? 회사채는. 왜냐하면 또 소액 채권이고 해서 그걸 이제 비드오파 스프레드라고 매수 매도. 우리 주식은 뭐 삼성전자나 뭐 예를 들면 무슨 HL 바이오나 뭐 호가 개비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회사 이름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HL 테라피티스 그래. HLB HLB 호가갭이 똑같단 말이야. 가격 차이 촘촘하게 쭉 있죠. 그래 촘촘한데 만약에 채권을 갖고 있다가 주식을 확 사야 되고 싶을 때는 언제겠어요? 망가졌을 때겠지. 네네네. 그때는 채권 시장은 더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일시적으로 회사채라든지信用도가 안 좋은 것들은 소액 채권인 경우에 잘 안 팔릴 가능성이 있고 팔아도 밀어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채는 주식보다 더 촘촘해. 0.001 차이로 거래되니까. 그죠? 그래서 예금보다 더 장점이 뭐냐면 이자율도 좀 높을 뿐더러 네. 유동성이 있다는 거. 만약에 3년 만기 예금을 우리가 3% 했다고 칩시다. 네네네. 그러면 은행 가서 나 주식 사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던 이자 다 토해내게 만들거든. 진짜로. 네네. 중도상환이잖아요 이게. 중도상환이 만기 만기 전 상환 받으려고 하면은
페널티 물게 돼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채권이 좋은 거는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팔아서 할 수 있고 뭐 거액 자산가들은 그걸 또 담보로 해서 빌릴 수도 있어요. 국채를 담보로. 안전하니까. 아. 주식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지. 그걸로 빌려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럼요. 아.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소액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수익률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놨다가 기회를 봐야 되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면 저는 국채를 권하죠. 아니면 그냥 ETF, 국채 투자하는 ETF를 사시는 게 좋다. 네. 국내 채권 ETF가 57개가 있는데 총 네. 2조 4천억 정도가 유입이 됐대요. 연초 이후에. 네. 그런데 반면 같은 기간에 국내 주식 ETF 301개에서는 총 2조 5,600억이 빠져. 정확한 거야. 딱 그 돈이네. 딱 그 돈이야. 주식 ETF에서 2조 5천 빠져나가고 채권 ETF로 2조. 정확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주식 시장에 어떤 수급상의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나오죠. 그죠? 주식에서 ETF에 2조 5천억 빠졌으면 ETF 운용자가 팔았을 거 아니야. 주식을. 네네네. 채권을 어떻게 했어요? 2조 4천억 들어왔으면 채권을 샀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ETF를 하시던 아니면 국채 수익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국채를 사셨다가 네. 근데 이제 그 국채도 캐피탈 게인을 노릴 거면 장기채를 사시고 아니면 유동성 관리라든지 기간 수익률을 노리실 거면 단기로 사고. 단기로 1년이나 1년 반짜리. 왜냐하면 네네. 1년 반짜리 사서 물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6개월이 있으면은 1년짜리로 줄어들잖아요. 가격의 변동성이 그만큼 덜해지겠지. 짧을수록. 네네. 그래서 짧은 국채를 사는 게 좋다. 근데 요즘엔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해서 금리가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단기채라고 수익률이 낮지 않다는 거지. 옛날 같으면 단기채는 1%, 뭐 5년물은 3%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게 정별이라 그러잖아. 근데 요즘엔 기준금리 올리면서 이게 올라간 거라서 네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사셔도 수익률에서 그렇게 손해를 안 보신다라는 거. 근데 또 그만큼 또 시장에 또 가격이 많이 반영은 또 됐겠죠, 뭐 선수들이 뭐. 조금 빠졌어요. 그래요?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올랐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량 회사채 같은 거 4% 이상 여전히 나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채권과 관련된 역시 뭐 또 하셨던 분야라 네. 굉장히 또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좀 되나 봐야지. 오늘 거는 뭐 다 이해되죠. 오케이. 이해 안 될 게 없죠.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식량 가격이 뭐 그때 곡물 가격 어쩌고 해서 엄청 올랐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하락 추세에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초 이후에 인플레이션 외에는 얘기한 게 거의 없을 네, 정도로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계속 인플레이션 하는데 인플레이션 제가 볼 때 세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국제 유가. 이건 뭐 거의 언터처블이죠. 왜냐하면 휘발유, 뭐 디젤에 바로 영향 주고 국제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주니까. 두 번째가 이제 식량이에요. 식량. 근데 그렇죠. 식량에 대한 거는 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얘기도 없었지만 식량 뭐 곡물가가 급등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거의 없었거든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뭐 인구가 늘지만 급격히 늘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또 뭐 이 농기계라 이런 게 워낙에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네. 식량이 그렇게 모자르지 않았어요. 이 그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이제 모자른 거죠. 아프리카나 그렇죠. 아시아 네, 이런 데.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품 가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공급망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사람의 어떤 생존권의 문제에 가장 이제 밀접한 게 식량인데 유엔 식량 농업 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FAO라는 데가 있는데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한 걸 보니까 전월보다 2.3%가 하락해서 154.2포인트가 됐어요. 근데 이게 96년부터 FAO에서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이렇게 5개 품목 군별로 네. 식량 가격 지수를 매월 집계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3월에 159.7포인트 찍은 다음에 4월, 5월, 6월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곡물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이
최고고. 네, 3월 4, 5, 6월이 빠져요? 4, 5, 6월 빠졌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이제 곡물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곡물 가격 지수가 옥수수 밀 뭐 네, 이런 거. 그게 4.1%나 빠졌다고요. 그래서 166포인트. 근데 이게 이제 북반구에서 밀 수확이 시작된다다가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옥수수 수확이 이제 진행이 됐고 네. 쌀 경우에는 뭐 우리도 지금 뭐 나락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락산성이 뭐예요? 그거 몰라요? 쌀이 지금 남아. 우리나라. 그래서 나락을 이렇게 했더니 그 산성이처럼 됐다. 나락산성이라는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유지류는 전월 대비 7.6%. 자, 우리가 한 달 반 전에 인도네시아 뭐 금지한다 그랬죠? 팜유 금지한다 그랬죠. 수질 금지한다고. 네. 네. 금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7.6%나 하락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빠져. 팜유도 내렸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유 이것도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해바라기가 네. 대두유도 가격이 설탕도 2.6%. 자 이렇게 이제 빠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식료품 중에 소비자 가격을 이것 때문에 올린 데들이 있겠죠. 네. 내려올까요? 안 제품 내리죠. 가격? 한번 올렸는데. 네, 그런 데들을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 유가도 이제 뭐 100달러 전후로 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워낙 오래 해가지고 우리는 사실 내러티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상력이 지금 충만한 때인데 네. 글쎄요 내년 7월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까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1년만 지나고 내년 7월에 국제 유가 앙등, 국제 곡물가 앙등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이 시간에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메탈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 불이라든지 아연, 니켈 뭐 이런 거 다 빠졌다 그랬는데 국제 유가가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 유가도 어쨌든 지난주에 90달러대를 한번 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의 그 레인지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징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옐런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 옵니까? 예, 5월 그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가 좀 됐다가 19일에서 20일 양일간 한국에 방한하기로 했는데 관심은 이거예요. 재무장관이 이제 한국에 그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오니까 요즘에 이제 워낙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담당 장관이니까 와서 통화 스와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환율에 대한 일반적인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의견은 이제 우리 부총리하고 이 미국의 재무장관하고 나눌 겁니다만은 공식적으로 통화 스와프까지는 논의되지 않을 거라는 게 한미 양국 당국의 얘기인데 이게 왜냐하면 지난 이제 5월에 한미 정상회담 때 이 외환 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한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예상과는 달리 한미 원달러 통화 수합이 확 이루어지면 네. 그러면 환율이 확 떨어질 거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 올라가는 게 달러가 우리 국내에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다 이런 측면이 더 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일본, 유럽, 영국은 연준과 상시 스와프 돼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유로화는 원화 하락만큼 떨어졌고 엔화 파운드당 원화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네. 기간 중에. 그래서 예년의 경우에 만약에 금융위기라든지 혹은 IMF 때처럼 달러 일시적인 부족 현상이 있어서 많이 그런 거면 급락하는 원화 환율, 원달러 환율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통화 수화까지는 진척이 없더라도 한미 재무장관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부총리죠. 부총리 간의 회담에서 한미 간의 어떤 통화적인 정책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워낙에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게 우리 주시장에 좋지 않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옐런 장관 쉽지 않을 텐데 뭐 일 시작하고도 계속 미국 경기가 안 좋아가고 네. 한번 징징쇼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는 날 19, 20일 날 한번 저희가 스케줄 좀 잘 잡아갖고 네. 징징쇼 하면 또 와야죠.
수목 좀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 양반은 뭐 주식 사가지고 뭐 좀 문제되지 않았었나 그때? 옐런. 네, 한번 저희가 연락은 한번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